안녕하세요. 이번은 5번째 시간으로 워크아웃 플래닝과 세션 디자인의 2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시간에서 워크아웃 플래닝과 세션 디자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세션에 참여하는 참가자별 역할을 이해하고 타운 미팅을 실제로 기획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워크아웃 플래닝의 개요에 대해서 또 세션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션 디자인의 개요, 기본 원리, 체크리스트, 세션 디자인 프로세스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그 세션 디자인에서 참여자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주제를 선정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퍼실리테이터는 어떻게 선발을 하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참가자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참여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타운 미팅의 구체적인 행사 준비, 그 다음에 시간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학습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슬라이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을 했던 그 세션 디자인 프로세스를 좀 더 알기 쉽게 재구성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일 왼쪽에 종으로 구성된 프리미팅, 다운 미팅, 포스트 미팅별로 각각의 그 역할들이 나와 있죠. 프리미팅 단계에서는 주제를 선정을 하고 스폰서와 퍼실리테이터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참여 대상자를 그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전 학습 과제를 부여하고 모이기 전에 준비를 시키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그 항목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설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듯이 프리미팅 단계에서는 진행자, 퍼실리테이터와 그 이 태스크포스 팀이라는 것은 주제를 선정을 해놓고 참가자들을 결정했을 때 그 참가자의 그 이 집단이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 박스에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그 눈여겨 보셔야 될 그 주의 사항들이고요. 실행 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디자인, 경영 현안, 부서 내 현안,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주제 풀을 구축한 후에 거기서 주제를 선정하는 것, 그 다음에 참가자 및 스폰서는 주제와 관련된 임직원을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난 시간에 아주 강조했듯이 관련은 되어 있지만 이해관계가 가장 낮은 스폰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경험으로 봐서 해당 주제, 선정된 주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스폰서도 아주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오히려 혁신성이 훨씬 높다라고 봐지는 것이죠. 그 일을 해보았거나 거기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문성이나 그 관련성에서 꽤 높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높은 혁신성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혁신을 한다. 그 혁신을 할 주제를 그 혁신 과제로 선정했다고 하면 사실 그 과제를 혁신적으로 이끌어가고 혁신적인 성과를 거둬내기 위해서는 스폰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관련성과 이해관계가 가장 적은 스폰서가 새로운 생각으로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개연성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프리미팅 단계에서 사전에 준비가 잘 끝나고 나면 스폰서로서의 미팅을 시행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대개 타운 미팅을 넘지 않는 대개 1박 2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1박 2일 동안을 위해서 사실 그런 다음에 그 주제를 풀기 위해서 소그룹 편성을 하게 되죠. 대개 한 팀에 5명에서 7명 정도의 조별 편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5명에서 7명이라고 하면 5명 미만일 때 어떻습니까? 4명이면은 상당히 빈약하죠. 그 회의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빈약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7명이 넘어서는 8명이라고 보세요. 방관자가 많이 생깁니다. 팔짱 끼고 또는 무관심하거나 또는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몰입도를 높이고 가장 적절한 팀 멤버 구성은 5 내지 7명이라고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 정도가 아주 훌륭하다라고 봐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테이블 퍼실리테이터로 서서 그 자기 소그룹을 회의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5명 정도가 그 테이블에 앉아서 회의 진행자와 함께 해당하는 주제를 풀어나가게 되죠. 적절한 인원은 5명에서 7명 사이로 보아집니다. 그렇게 소그룹을 편성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제에 한 팀만 만드는 것도 요령이지만 초기에는 관련된 주제에 여러 팀을 적어도 5개, 6개 팀 그래서 그 한 주제에 참가자가 적어도 30-40명 정도는 참가를 해서 폭넓은 다양한 견해를 피력을 하고 또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워크아웃 타운 미팅의 철학과 개념에도 어울린다라고 봐집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그 슬라이드 보시다시피 두 번째 타운 미팅의 두 번째 절차인 문제점 노출을 하고 정의를 내리게 되죠. 선정된 주제를 이 브레이크다운하는 그 단계입니다. 이 주제가 개선되고 혁신되고 향상되기 위해서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압축된 문제들, 그 중에 가장 이 해결 가능성이 높고 실행 효과가 높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압축을 해서 그 문제점을 원인을 파고듭니다. 근본 원인까지 찾은 다음에 바로 근처에 있는 해결 방안을 찾아내게 되죠. 그런 다음에 제안서 작성을 하고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물론 스폰서에게 보고를 하고 스폰서가 그 자리에서 가부 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사후관리자를 선정합니다. 사후관리자라는 것은 포스트 미팅에서 이 선정된 해결 대안을 그 해당 기간까지 그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끌어나갈 사람인데 그 사람은 챔피언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테이블 내에서 팀 멤버들끼리 호선하게 됩니다. 팀 멤버들끼리 그 중에서 선출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포스트 미팅에 들어갑니다. 이 포스트 미팅은 사후 관리하고 좀 다르죠. 타운 미팅 1박 2일 동안에 선정된 주제를 열심히 토의를 거쳐서 해결 대안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스폰서에게 승인을 받고 그것을 이제 해결 방안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결정된 것을 타운 미팅 자리에서는 이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 직장, 현업에 돌아가서 각자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왔기 때문에 서로 다리 흩어지게 되겠죠. 그것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나거나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만약에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은 빈도수를 조금 띄엄띄엄 하더라도 뭐 이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간단 없는 지속적인 의사교훈을 통해서 각자 역할을 분담을 해서 그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는 포스트 미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 미팅은 진도 관리가 가장 그 핵심입니다. 각자가 역할을 맡아서 언제까지 나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놓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일정 계획표가 이미 타운 미팅에 스폰서에게 승인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정 관리가 가장 핵심이라고 봐집니다. 거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각각의 역할들과 참여자들의 그 연결 관계들을 도시를 해놓았으니까 잘 뭐 보시면서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지난 시간에도 일부 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참여자별로 각 타운 미팅, 그 포스트 미팅 또는 그 전에 프리 미팅 각 단계별로 어떤 역할들을 수행할 것인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다시 학습하는 이 생각으로 다시 한번 그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역시 각 그 구성 주체별 주요 역할, 그다음에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이 그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워크아웃 타운 미팅을 세션 디자인하고 실제 실행하실 때는 이런 그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그 체크리스트 비슷한 이런 그 표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늘상 옆에 두시고 익숙해질 때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참여자별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경영진들, 특히 스폰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참여를 유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무게가 있는 문제죠. 대개 회사의 문제를 경영진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 문제 푸는데도 사실 이 허술해지고 자원도 제대로 그 배분을 받지 못하지만 결론도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충 헌대거나 형식적으로 할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경영진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를 다룬다는 것은 회사 전체로 봐서 상당히 참여도가 높고 그다음에 성과도 굉장히 높아지리라고 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영진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스폰서라는 제도가 장치가 마련이 된 것이죠. 사실 그 워크아웃 타운 미팅의 혁신 주제를 다루는데 사실 그 중하위직들만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게 되죠. 초기에는. 그런데 임원들이 다른 생각을 하거나 또는 관심이 없어지면 워크아웃 타운 미팅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해당 주제에 대한 책임자를 스폰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들의 관심과 지원을 얻어내고 전사적인 어떤 혁신의 분위기가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폰서의 역할이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경영진의 이해와 참여라는 측면에서 경영진은 시간이 흐를수록 누구나 한 번씩은 스폰서를 해야 될 위치에 있죠. 어느 일부분만 스폰서로 역할을 하고 나머지 임원들이나 경영진들은 그 스폰서 역할을 뺀다라고 하면 상당히 혁신에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나름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경영진들은 누구나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스폰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혁신의 분위기와 그 혁신의 리더 역할을 하면서 몸소 조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리딩을 하는 이 참모습을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보여주면서 간격을 좁히고 상하 간의 신뢰를 두텁게 하면서 서로 간의 이해를 더 높이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이해와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선 워크아웃이 도대체 뭐냐, GE에서의 워크아웃은 어땠고 이 워크아웃을 우리 회사, 우리 직장에 도입했을 땐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G의 워크아웃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조직에 어떤 방법으로 도입할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 이 마스터 플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런 다음에 타운 미팅과 캡을 미니 워크아웃이라고 얘기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경험해본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상당히 다르듯이 이 워크아웃 타운 미팅과 캡을 간단하나마 경험할 수 있는 미니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준비를 합니다.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가 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원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운 미팅 미니 워크아웃을 하는데 그 주제, 이 내용을 무엇으로 다룰 것이냐, 주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 워크아웃 타운 미팅의 웨이브가 넘어갈 때마다 first wave, second wave, third wave로 진화될 때마다 주제를 바꿔야 되죠. 달리해야 되겠죠. 그때마다 임원 워크아웃을 통해서 임원들이, 경영진들이 그들이 스스로 워크아웃 타운 미팅의 주제를 선정하게 해야 전체적인 조직의 탄력을 받고 자원과 이런 것들이 올바로 배분이 될 수 있고 경영층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제 선정이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 선정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진도 확인, 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스폰서에게 부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도 확인이라는 것은 추진사무국에서 워크아웃의 진행 내용을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경영진들에게 보고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진도에 대한 점검도 하게 되고 관심을 좀 더 배가하게 하고 그들의 기대사항이나 조정사항들을 워크아웃 타운 미팅의 진행사항에 반영을 해서 같이 이끌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혁신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봐집니다.
여기서 그 스폰서에게 그 경영신에 참여하는 경영진들에게 워크아웃 미팅에서 올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거기에 그 오른쪽에 박스 안에 그런 그 주의사항들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제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수용. 예를 들어서 타운홀 미팅에서 1박 2일 동안 그 주제에 관련돼서 열심히 토론하고 해결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거부를 하거나 그 해결 대안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을 때, 스폰서가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두 번 다시 워크아웃 타운 미팅 자리에 아마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겁니다. 바로 그렇게 찬물을 끼얹어서 혁신의 분위기를 망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죠. 1박 2일 동안에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아주 놀라운 거 아주 그 천재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긴 쉽지 않죠. 어쨌거나 이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을 때 조금 스폰서 마음에는 들지 않더라도 그 제안된 내용을 과감하게 수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부터 풀어가겠다. 그 멤버들과 함께 이런 그 적극적인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그 제안에 대한 비판. 이건 왜 이런 모양이 나왔고 이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주로 이제 수사관이 이 용의자를 데려다놓고 신문하듯이 이런 자세는 혁신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 다음에 채택된 제안에 대한 실행 책임자로서 스폰서로서 신속하고 결정적인 조처를 취하는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선정된 주제에 대한 책임은 스폰서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성과를 내든 실패하든 어느 쪽이든 간에 그 스폰서가 책임을 지게 돼 있죠. 그렇다면 이왕이면 선정된 주제에 대한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결정적 조처를 취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아마 누구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도록 하고 스폰서에게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직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스폰서가 좀 더 폭넓은 자세와 폭넓은 마음과 넓은 시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스폰서 혼자 또는 일부만이 되지는 않죠. 여기에 참여한 참여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그 내용으로 스폰서 교육을 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폰서의 역할이나 적극적 자세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고요. 이 슬라이드에서도 권장되는 행동 유형과 피해야 할 행동 유형이 나와 있죠. 이거 잠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권장되는 행동 유형, 스폰서에게 제안 내용의 80% 이상을 반드시 현장에서 채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6개 팀이 참여를 했는데 그 3개 내지 4개를 거부하고 또는 2개 내지 3개를 채택한다라고 하면 채택률이 낮죠. 그렇게 되면 불채택된 팀에 소속해 있는 멤버들은요, 사실 굉장히 벌레 씹은 이 표정이 되고 두 번 다시 워크아웃 타운 미팅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폰서가 마음에 좀 안 들고 부족한 듯 싶더라도 이제부터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한 그 과정 자체가 조직에서는 권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혁신 활동이고 그것을 통해서 조직에서 새로운 DNA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감과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안은 좀 부족하다 싶더라도 80% 이상, 가급적이면은 전부 100%를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안 내용이 좋다면 어느 정도의 그 리스크나 비용을 과감하게 부담할 수 있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그 채택 선정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이걸 결정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리스키한데 이걸 어떡할까? 이런 이 불안 심리나 이런 소극적 자세로는 혁신이 확산되고 조직에 뿌리내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지겠죠. 그 외에 여러분들이 권장되는 행동 유형에 대해서 그 관찰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조직에서 이런 행동 유형들이 권장되도록 여러분들이 유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장되는 행동 유형에 못지않게 피해야 할 그 행동 유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 언급을 해볼까요? 의사결정을 회피하거나 지나치게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는 행동, 무감각적으로 제안을 받아들이는 행동. 사실은 이런 자세들은요, 상당히 소극적으로 보여지게 되죠. 대충으로 보이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여지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적극성이 떨어지게 되죠. 함께. 그다음에 발표 도중에 현장을 자꾸 벗어나는 행동이라든지, 이 발표 도중에 내용의 부실함을 자꾸 언급하면서 이 꼬치꼬치 캐무는 행동이라든지, 워크아웃 팀원들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행동이라든지, 제안을 거부하고 거부 사유를 권위로 눌러버리는 행동, 그다음에 문화적, 정서적, 현실론적, 경험적 등의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제안을 거부하는 행동들은 사실 상당히 유쾌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혁신에 정말 중요한 걸림돌이 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스폰서의 역할은 좀 더 적극적이고 혁신을 권장하고 유도하고 리딩해가야 되는 적극적인 자세가 다시 한번 강요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참여자별 역할에서 진행자의 역할입니다. 상당히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고 경영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또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소유해서 여러 가지 문제 현장에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거의 만능에 가까운 혁신 전문가들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혁신 전문가들이 조직에 산재해 있다. 예를 들어서 곳곳에 이런 혁신 전문가들이 여기저기 넓게 산재해 있다는 것은 그 조직의 DNA가 빨리 쉽게 넓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의미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퍼실리테이터가 좁게는 이 타운 미팅 장소에서 행해야 될 일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슬라이드에 미팅 디자이너, 사실은 타운 미팅에 오기 전에 이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디자인하는 주축이라고 말씀드렸죠. 미팅 디자이너, 그 다음에 리더의 역할. 리더는 결재권을 휘두르는 그런 리더가 아니죠. 모든 팀 멤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해야 할 일에 팀원들의 몰입을 유도하는 그런 리더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타임키퍼,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1박 2일의 소중한 짧은 시간 안에 그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 잘못하다 보면 대개 우리가 바둑에서 얘기하듯이 끝에 가서 초읽기에 몰린다라고 얘기하죠. 초읽기에 몰리다 보면 악수를 두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안배하고 끊어야 될 것과 이제 시작해야 될 것에 대한 명확한 명쾌한 이 기법들을 몸에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서포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멤버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 상황에 봉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때 그림자같이 옆에 있다가 잘 관찰하고 있다가 그 문제에 봉착해서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팀 멤버들을 지원하고, 이럴 때는 이런 기법을 쓰시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그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포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학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 이어서 챔피언의 역할입니다. 이 챔피언은 프로젝트 오너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선정된 주제를 1박 2일 동안 타운 미팅에서 멤버들의 아주 헌신적이며 적극적인 이 열띤 토론을 통해서 좋은 해결 대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스폰서에게 마지막 날 제안을 하고 그 스폰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럼 승인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멤버들이 참여해야 되지만 그중에 그래도 그 프로세스를 책임지고 실행에 옮길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참여했던 멤버들 중에서 실행 책임자를 뽑게 되는데 그 뽑힌 사람을 우리는 챔피언이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 챔피언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현업에 적용될 때까지의 대개는 한 60일 동안의 기간에 챔피언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스폰서와의 기탄 없는 커뮤니케이션, 퍼실리테이터와의 협조적, 그 다음에 그 참여한 멤버들의 일정 관리, 그들에게 도움, 그들에게
여러 가지 그 역할 수행을 하면서 리딩해 나가는 그런 그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슬라이드에 그 참여자들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프레젠터, 발표자의 역할이라든지 팀 리더의 역할 또는 상황을 그 이 스폰서에게 수시로 보고하면서 스폰서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무국과의 그 상황 보고나 진도 사항을 체크하고 그들과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리포터의 역할도 수행해야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다음에는 참여자별 역할에서 참가자들에 대한 역할입니다. 사실 그 탑에 의해서 탑다운으로 의사결정이 됐고 주제도 선정이 됐고 하지만 그 워크아웃 탑 미팅의 이 과정의 핵심은 철저하게 참여자들에 의한 토론에 기반한 철저한 바텀업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조직에 확산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철학적 관점을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런 만큼 참여하는 직원들의 자발성과 자율성 이런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제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해오게 하도록 하고 갑자기 타운 미팅 장소에 와서 주제가 뭔지를 그때 느끼게 하는 것은 가장 나쁜 자세 중에 하나죠. 사실 주제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주어지면 그 주제에 대해서 누구든지 고민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준비는 꼭 뭐 자료로 준비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또는 머릿속으로 준비를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적극성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집니다. 다음이 토이시의 적극적인 참여 자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퍼실리테이션 스킬에 능숙한 진행 전문가가 그 타운 미팅에서 짧은 시간 안에 마음을 활짝 열고 재미있으면서 깊숙하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토이 진행 기법들을 잘 몸에 익혀서 이 참여자들이 그 자연스럽게 마음 편한 자세로 그 이 토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 그런 환경에서 참여자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제안 발표 시에 명료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제안의 내용이 이러이러하니 꼭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된, 승인된 주제에 대한 실행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서로 간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원팀인데요. 여기엔 그 사무국을 비롯한 그 기타의 조직들이 지원팀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지원이 어느 때는 인사팀, 어느 때는 저쪽 기술팀, 그 주제에 따라서 지원팀들이 적극적인 지원 자세를 갖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세션 디자인에서 중요한 주제 선정 절차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도 그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주제를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크거나 너무 적은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평화, 뭐 아프리카의 기근 이런 문제를 갖고 와서는 도저히 해결 방안이 나올 수가 없죠. 또 우리하고 관련성이 거의 없죠. 이런 주제 선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주제 선정 절차는 여러분들 그 슬라이드에 제시했듯이 직원의 의견, 고객의 소리 이런 것들을 주제 공모나 VOC 시스템을 통해서 요즘에는 뭐 CRM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관련 부분에 대한 기능별로 주제를 고객의 소리를 듣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경영진의 경영 현안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그 다음에 경영신 전문가들의 추천안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강조를 드립니다만 일반 직원들하고 경영신 전문가로 선발된 사람들의 보는 눈은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영신 전문가들의 추천안도 워크아웃 타운미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기능별로 난이도별로 주제 풀 시트를 만들게 되죠. 이건 그 워크아웃 사무국에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 기회에 워크아웃 타운 미팅에서 다루어야 될 주제를
그 안에서 끄집어내게 되는데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원들의 워크아웃 타운 미팅 미니 워크아웃을 통해서 그들이 주제를 선정해서 브레이크다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다음에 선정된 주제를 조직 내에 공표를 통해서 이제 저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혁신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것도 좋다라고 봐집니다. 여러분 슬라이드에 유의사항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경영 현안 문제라든지 스폰서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든지 중요한 경영 목표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든지 참여자 스스로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것, 참여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또는 단기간 내에 개선 가능한 것 이런 것들이 그 주제 선정에서는 좋은 소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유의 있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몇 개의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는데요. 지금 몇 개의 슬라이드는 특정한 안건을 워크아웃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이라든지 그 주제 선정에서 놓쳐서는 안 될 이런 그 선택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참고로 그 주제 선정에서 여러분께 팁을 드리면 스마트 기법 같은 것들도 중요합니다. 스마트는 그 SMART의 머리글 짧아서 스마트로 명명을 했는데요. 유익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스마트의 첫째 S는 specific.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인 주제를 세계 평화나 너무 작은 문제를 다루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주제 선정에서 specific을 채택합니다. 두 번째 M은요. measurable. 측정 가능하지 않은 것은 사실 주제로 마땅치 않습니다. 회사 내에서 측정 가능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회사의 업무로도 부적합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측정 가능한 것, M. 그 다음에 A입니다. 스마트에서 A죠. achievable. 성과가 보여질 수 있는 것들,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스마트에서 R이죠. realistic. 현실적이냐, 과거의 사실이냐, 미래에 있을 것이냐 보다도 아주 현실적인 것이 워크아웃 주제로서는 초기에는 특히 아주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마지막에 T는요, time bounded. 주어진 시간 내에 해결 가능한 것이냐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주제를 선정하는데 스마트 기법을 활용하시는 것도 아주 요령으로 훌륭하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주제 선정에서 또 놓치어서는 안 될 것은 세계 평화보다 더 다루기 힘든 것이 사실은 생산성 향상 또는 품질 향상 이런 주제를 다룰 때 정말 그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주제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좀 더 브레이크다운해서 예를 들어서 엔진 주문 접수에서부터 수금까지의 사이클 타임을 단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 G의 예였습니다만 이런 좀 더 구체적인 아까 스마트에서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요령을 단기간에 터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일정 부분의 실패를 거듭해서 이런 것들을 터득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경험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그 주제 선정하는 기법으로서 Payoff Effort Matrix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워크아웃 타운 미팅에서 이걸 빼면요 사실은 워크아웃 타운 미팅이 허전할 정도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Payoff Effort Matrix인데 간단하게 Payoff Matrix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모르면 워크아웃 타운 미팅은 진정으로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주제 선정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미국 사람들이 주로 야구를 즐기죠. 야구 게임을 여기다 넣듯이 X축으로는 이 실행의 용이성 또는 노력의 투입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노력의 투입 정도, 노력 투입 정도라는 것은 경영자원의 투입 정도입니다. 그 경영자원은 회사에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 테크니컬 리소스, 기술적 자원, 그 다음에 이 캐피탈 리소스, 자금이죠.
이런 세 가지 정도의 투입 노력 정도에 따라서 Y축으로는요, 종축으로는 성과가 어느 정도냐, pay off라고 얘기하죠. 성과가 어느 정도냐, 투입 대비 성과를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투입은 많이 했는데 성과가 저조하거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얘기하면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 아웃이죠.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죠. 여기에 들어가는 주제는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입은 미미한데 성과도 어느 정도 났다라고 하는 것은 스톨른 베이스, 도루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개선 과제의 작은 개선 과제로는 선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투입은 많은데 투입 노력 정도는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성과도 많이 거두어질 수 있는 것은 엑스트라 이닝, 연장전까지 갔다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초기의 워크아웃에서는 그렇게 썩 적합한 과제는 아니라고 봐집니다만 좀 더 익숙해지고 진화되면 사실은 이런 과제가 캡의 그 주요 과제로 다루어지게 됩니다만 초기에는 그렇게 적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가장 적합한 과제는요.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작은 노력에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 홈런, 그랜드슬램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퀵 윈 과제,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를 주제로 선정을 해서 그것을 해결해냈을 때 조직에 성공의 경험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성공의 경험을 가진다는 것은요, 조직의 혁신 분위기를 짧은 기간에 빨리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권장되어지는 주제 선정의 요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를 선정하는데 또 하나 유용한 도구가 있죠. 여러분들 보시는 슬라이드에 보시다시피 램 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RAMMP인데 각각의 머리 글자가 reports, 너무 많은 보고서, approvals, 너무 많은 승인 절차, meetings, 너무 많은 회의들, measures, 너무 많은 검증 또는 측정 절차들, policy, 너무 많은 정책 규제들, practices, 너무 많은 실행 절차들, 이런 것들이 각 우리 사업부나 우리 회사에 우리 팀에 얼마나 많이 걸려있나, 이것들을 어떻게 횟수를 줄이고 또는 간소화할 것이냐도 주제를 선정하는 도구로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퍼실리테이터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여러분 보시는 슬라이드에 퍼실리테이터를 훌륭한 퍼실리테이터를 선발하는 절차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이 태스크포스 팀 멤버를 선발할 때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학습하실 수 있도록 강조를 드립니다. 특히 퍼실리테이터의 기본 요건은 능력적인 측면과 태도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야 되고, 특히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퍼실리테이터 선발에서 금기사항은 편의성 또는 가능성, 처분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퍼실리테이터를 선발해 놓으면 저런 사람이 혁신 전문가냐? 그러면 이 혁신은 안 봐도 뻔하다라는 식으로 사실 혁신의 분위기에 찬물을 꼈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퍼실리테이터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절차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중요하게 뽑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가자를 선정하는 절차죠. 그 주제가 선정이 되고 스폰서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적당한 FT가 선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모여서 실제 문제를 풀고 60일간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갈 참가자들을 선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개 태스크포스 팀 멤버를 뽑을 때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생소하지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다시피 참가자 선정 시 유의사항이 있고 특히 주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원, 특정한 부서에서 치우치지 않아야 될 것, 그 다음에 관리자는 별도 또는 제외. 여기서 문제는 관리자가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관리자가 그 문제를 푸는 집단에 이 문제풀이 집단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 금기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최소 아까는 1주 전이라고 그랬는데 대개는 좀 여유 있게 2, 3주 전에 참가자로 확정된 것을 통보해 주는 것도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보시는 슬라이드는 주요 일정 계획을 세울 때 주로 지휘에서는 최소한 8주 전에 실행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간 계획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및 장소 계획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놓았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몇 장에 제공되는 슬라이드는 임원 워크아웃 스폰서십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 시간표에 대한 템플릿 기본형입니다. 그 다음 퍼슬러테이터 양성 교육을 어떤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도 시간표로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참고하실 것은 일반적인 워크아웃 타운 미팅의 표준 시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크아웃의 이 전체적인 플래닝 개요와 구체적으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타운 미팅 프로세스를 어떻게 디자인 설계할 것이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학습을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혁신을 위한 과제 선정에서부터 그 과제의 해결 대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타운 미팅 프로세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